오늘 강연할 이 내용은 2009년도 정도에 초고를 작성을 해서 제가 그 뒤에 조금씩 고쳤는데요.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은 태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말이지만 실은 주역에 처음 나오는 말이고 중용에서 한 번 더 강조가 됐던 말입니다. 여기에는 태계 선생님께서 보낸 2통의 편지, 또 성호 선생님께서 보낸 1통의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는 제 강연을 좀 못하라도 그 편지는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길지도 않지만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같이 읽어보거나 생각해 보면서 하고, 요 내용은 천리적인 전문적인 철학적 검토를 하거나 아주 학리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음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마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통계입니다. 이 지금 여기가 지금 마치 어떤 국가기관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까지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혼인 건수고요. 노란색이. 전체적으로 보시기 어떠세요? 90년도 기준으로 좀 고조되었다가 여기 IMF고요. 여기 2000년이고 여기 밀레니엄 시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조가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초혼 인원인데 이거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커플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혼하는 커플은 늘고 있는 것이 지금 근 한국 사회의 한 30년의 기조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1을 넘지 못한 지는 꽤 됐습니다.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지금 0.8, 0.7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를 보건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기초산업, 특히 3D 업종이라고 되는 업종들의 많은 일자리를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나 작은 그 기업들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공식적으로 이제 이민을 받아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유럽의 사례, 네덜란드 제가 가서 좀 봤습니다만 지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되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학교의 10%는 베트남에서 왔거나 또는 우즈베키스탄, 몽고, 심지어 아프리카나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게 점점 비중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 직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1000명당 152건 결혼합니다. 그리고 101건이 이혼을 합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의 절반 정도가 이혼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 사랑이 식어서. 차라리 이거는 낭만적이죠. 요즘에는 졸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졸혼, 이혼이 아니고 졸혼, 결혼을 마치자. 여러 가지 사회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떤 기대를 한 것일까? 경제적 부양력이 없어서 상당히 심각하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나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이혼 사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런 이혼 사유들이야 이건 역사적으로 영원히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우리는 이미 많이 결혼하지 않고 그나마한 사람도 절반 정도 이혼한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회 현실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일상적인 거잖아요. 인륜의 보통 관혼상제의 2번째 단계고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인데 이미 결혼은 위대해졌습니다. 제가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 저는 원래 나기를 상주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를 문경에서 보냈고 문경 점촌에서 대학교는 성균관대 다니면서 포천으로 장가를 들어갔습니다. 제 군대 정원장교로 다녀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무슨 집이 있느냐. 저는 집을 장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보고는 집이 없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살 것도 없다. 그래서 제 아내는 살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혼만 했습니다. 정말. 그럼 결혼하는데 얼마가 들까? 제가 추산해 보니 800만 원 정도 듭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딱 갔다 오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결혼식장을 잡고 군인이니까 12월 달이 제일 한가하거든요. 앞에 일정을 마치고 뒤에 것이 계획되면 그래도 그때가 좀 그때 결혼하고 9월 달부터 4달 동안 그럼 50만 원씩 하면 100만 원씩 했군요. 해서 각각 400만 원씩 모아서 800만 원 만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처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을 저희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모셨는데 그 장인어른이 가화만사성 지금 저희들 써놨어요. 그 화기만당도 써놓고 가화만사성도 진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예전에 어디에 나가면 있었던 이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집에 가봐서 이게 붙어있는 집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참 효자야.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우리 남편이 참 효자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효자라는 것은 유교경전 오늘도 시큰 중용도 하고 대학도 하고 유교경전 하면은 제일 핵심이 효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집안에 효가 있으면 그 사람의 친구도 잘 사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육아의 질서 의식인데 효자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칭찬이 아니라 비꼬임으로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갈 최소한의 어떤 도덕 원리나 규칙이 구축되어 있는지 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착하다. 저는 마음이 착한 줄 압니다. 도덕 윤리죠. 요즘에는 가격이 착하고 몸매가 착합니다. 100년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착하다는 말을 마음이 착한 사람, 넌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100년 뒤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몸매가 쭉쭉빵빵 잘 빠져가지고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에 대한 대명사로 바뀌어서 그 단어의 뜻이 바뀔지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떤 큰 사회를 지탱해왔던 거대한 질서가 대전환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은 말로 드러나는 건데 그래도 아까 그 절반이 이혼하더라도 그분들은 결혼은 합니다. 문제는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 비혼주의자들입니다. 내 삶을 지탱하기도 어렵다. 또는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2세들도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확고합니다. 그들은 말을 하죠. 우리 시대보다 우리 다음 시대가 더 행복할지 자신이 없다.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이 엄청난 부동산, 결혼하면 웨딩 푸어, 집 가지면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을 생각하면 아득해지죠. 집에서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이 집을 구할까?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삶도 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확행,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구체적인 액션이 뭡니까? 먹는 거. 왜? 이건 먹으면 직관적으로 행복하거든요. 입는 거, 바로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뭐 입고 가든지 뭔 상관이에요? 근데 TV에 나와서 자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하고 좋으면 그게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소시민의 자잘한 행복감, 많은 우리 삶을 옥죄는 것을 돌파하는 좋은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의명분에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대변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소확행을 추구하면 대의는 어디 가고 온 공동체에 함께 추구해야 될 큰 가치는 어디가 있는 것이죠. 그럴 새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다. 실은 이거는 우리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잘 아는 예전에 우정의 무대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군대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럼 군대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꼭 그 부대에 있는 어느 어머님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장시켜서 아들아 부르면 그 아들이 막 뛰어가는데 그럼 서양 같으면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축제 분위기로. 근데 한결같이 다 웁니다. 어머니도 울지, 뛰어가는 애도 울지, 자기 어머니가 오지 않았지만 어머니 왔을 거 생각할 때 많은 장면들이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어떤 점에서 이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서양인들은 보고 있죠. 왜 울까? 무겁습니다. 그립고 애틋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엄청 크고 그게 책임이 큰 거에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감당해내면 아름답고 좋아요. 감당하지 못하면 부담입니다. 입양이 잘 안 되는 이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서양 같은 데는 20살까지 알아서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결혼도 통지하면 오시던가 이런 수준이에요. 집을 마련해 줘야 되고 손주를 키워줘야 되고 전혀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취직을 했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애가 넷이다. 이걸 어찌할 것인가. 그래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해서 값이 올리길 기다려서 뭐 5천만 원 1억이라도 해줘야 되나.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학비까지는 대주겠다. 나머지는 성인이다. 알아서 해라. 마음이 무겁죠. 진짜 그 가족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건수는 떨어지고 이혼 건수는 이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아요?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가족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테마입니다. 이 괴물이라 이 만든 분 감독 누군지 아시죠? 예, 아카데미와 칸을 휩쓸었던 그 감독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면 괴수 영화 같지만 아빠 살려줘 가족 영화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괴수와 여기 뭐 독극물과 뭐 군대 주둔과 많은 사회적 메타포가 있지만 거기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가족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막 양궁 선수 막 결국은 이 괴물에게 끌려간 자기 집 여동생을 살려내는 게 이 영화의 전체 골자거든요. 국제시장. 이것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흥남 부두 후퇴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월남전도 돌파하고 IMF 뭐 이산가족 찾기도 나오고 해서 우리 근현대사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빅히트를 주고 국제시장은 지금 부산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여기 가서 뭐 그 추억을 떠는 그래서 한때 여기가 갑자기 놀러 오는 관광객들과 관광을 맞이하는 식당으로 해서 확 떴었다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마저도 이 포스터를 만드는 분도 그럼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이고 인간의 삶의 고뇌를 드러내는 거냐? 아닙니다. 제목은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아버지라는 말은 가족을 전제로 하고 등장하는 이름이죠. 가족입니다. 이 영화마저도. 그리고 그는 제가 원래 그 포스를 그렸다고 이건 미나리라고 하는 윤여정 배우님이 와서 이 영화 자체도 뛰어나지만 그 윤여정 선생님의 그 인터뷰, 동양인 특유,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다 저렇게 말하느냐고 깜짝 놀래켰던 거긴데 이민가족이죠. 이민가족 정착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한국적인 점. 요새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BTS 가면은 백악관에 브리핑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기자들이 많이 온 적이 처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한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영어를 어색하게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한국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영화, 인도 영화, 미국 영화, 유럽 영화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장하기는 액션 영화고 뭔 영화고 할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다 그 주제는 가족애로 귀결되는 게 많습니다. 하나는 국가, 하나는 가족입니다. 총이 난무하고 괴물이 등장하고 하더라도 그 주제의식은 그거고 그게 뭐냐? 보편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생충마저도 그 기본적인 의식은 가족의 삶이죠. 오늘 자리는 태계학진흥회에서 마련한 자리이고 또 태계 선생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들을 게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저 역시도 그걸 처음에 가지고 이걸 글을 썼고 편지입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 2009년도에 태계학연구원에서 태계집 정보 뒷작업 편성할 때 저 바로 선임이셨고 실은 태계시의 연대기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고 지금 부산대 전필재 연구소에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이 태계학의 아주 수준 높은 성과 지금 정태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업적은 태계선생 월일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가 속경남 선생이 있는데요. 속경남 선생님이 그 주희의 연보장편을 썼어요. 근데 연보장편마저도 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월. 근데 이 월일조록은 월일조록이잖아요. 월일, 월과 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서가 저는 정수대 선생님이 편찬한 태계선생 월일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은 아니고 그분이 하면서 썼던 안도에게 보낸다. 손자잖아요. 태계가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안도기서라고 되어 있죠. 태계선생님 글씨도 엄청 좋거든요. 원래 태필이 그때 당시에 아주 그 글씨가 당대부터 이름이 있어서 경복궁에 있는 글씨들도 태계선생님 직접 쓴 글씨들이 있고, 지금도 서원에 가보면 서원 자체가 풍취됐지만 서원에 걸리는 현판이 그 서원에 들어갈 때 분위기를 많이 좌우하는데, 태계선생님 글씨가 걸리는 그 서원들은 특별한 감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자체가 아주 수준이 높은데, 실제로 이 가서죠, 다 가서. 자기 이제 손주의 가서인데, 요런 것도 있으니까 이 책은 들녘이라는 춤에 지금도 책이 있습니다. 한번 결혈이 되시면 구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560년 태계 선생님하고 남명 선생님은 나이 계산하는 게 아주 쉽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때 막 결혼식으로 20살 손자 안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용은 제가 이제 넘기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테니까 되겠고, 또 한 통의 편지는 그로부터 9년이 지나서 69세, 태계스님 70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자였던 이함형이라고, 이평숙이라는 자를 가진 이함형이라는 분이 20살 때에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20대, 70 다 되어가는 스승이 20대 제자에게 자네만 혼자 보라고 도참일궤간이라고 써서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편지는 전해질 수 없는 편지인데 혼자 보라고 한 거니까 그잖아요. 왜냐하면 엄청 내밀한 가정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문집에 남아서 전해지니까 한편으로는 그 실수가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성호 선생님도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통의 편지가 상당히 지금 읽어봐도 야, 이런 선생님 만나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60년 9월 20일 날짜까지 딱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안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고, 안동 관하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관하로 보냈을까? 예, 결혼한 상대, 그러니까 그 사돈댁이 여기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결혼하는 거니까. 예. 근데 태계 선생은 할아버지니까 상객으로 따라가지 않고 같이 있다가 내가 다른 건 아니고 편지를 한 통 써서 결혼한 다음에 둘이 조용히 읽어보라고 준 편지가 되는 겁니다. 9월 20일 음력일 테니까 여기 쌀쌀한 가을 좀 됐을 텐데요. 참 정감이 있습니다. 여기 원문은 요게 태계집에 그대로 실려있는 편지입니다. 요거는 어제 혼례는 잘 치렀느냐, 혼인서약을 할 때 너를 도울 사람을 상가 맞이하여 우리 집안의 일을 계승하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느려 돌아가신 어머니의 뒤를 잇게 할지니 너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런 문답법이 있었나 봐요. 그 결혼식 식순안에.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죠. 뭐 팥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 감히 이 명령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격식인 거예요.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듭 경계하거라. 참 좋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썼던 문장인데요.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므로 지극히 친밀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게 하고 지극히 조심해야 할 처지이기도 하다. 아까 우리 최영 선생님께서 남명하고 태계 선생님 비교하는 게 있었는데, 동강 김우홍 선생이 쓴 남명 선생 행장에 보면은 남명 선생은 평소 거처할 때 절대 처노를 가까이 함께 뒤섞여 놓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나태해져 가지고 뭐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엄하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동에도 잠시 같이 부부 생활하는 거 외에는 따로 생활했다는 게 되어 있죠.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때문에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의 함을 싹 잊어버리고 곧바로 너무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루고 만다. 이 모두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바르게 하려면 의당 그 시작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거듭 경계하거라. 할아버지가 아들도 아니고 손주한테 지금 결혼해서 얼마나 불탔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참 정말 어찌 보면은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안 쓰죠. 요즘에는 결혼식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주례도 안 세우고 또 어떤 데는 주례를 청하되 장인 될 분을 주례로 정해서 아주 유머러스한 유머를 주거나 차라리 정겨운님께서 막 서로 눈물을 펑펑 쏟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로 꼭 사랑하고 머리 뿌리고 팍팍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서로 경계하고 공손하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전통어법이긴 한데 요 앞뒤의 말이 굉장히 어떤 그 60대 환갑을 직전에 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떤 사연이 좀 설명을 해드려요. 이제 토계리 상계마을에 있던 퇴계 선생님께서 안동에 가서 이제 혼례를 치른 안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럼 안도의 부인, 그럼 퇴계 선생님께서는 손녀 며느리가 되는 것인데요. 조선시대 함창현, 곧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공검저수 짓는 거기인데요. 세거하고 있던 안동권씨 권소의 따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권소가 안동 부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가족을 데리고 안동 관아에 근무하고 있어서 혼례식을 안동 관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동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할아버지 역을 하는 태계께서 참석 대신 혼례를 치른 다음 날 가정을 꾸릴 안도에게 이제 결혼과 가정의 법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적어서 관아로 보낸 것입니다. 부부간의 화목한 가지 이런 아주 당부의 말이 굉장히 곡진하다. 그러니까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며 친밀하면서도 공경해서 부부간의 도리를 다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실제로 안도와 그 부인의 어떤 뒤의 삶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세 생혼시에 26세 문과 초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퇴계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퇴계 문지 편찬을 주관을 해서 좀 일찍 돌아가시죠. 43세까지밖에 못 사셨는데 퇴계 선생님 일생을 정리하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퇴계 연보초기 9책을 남기는데 이 책이 나중에 그 서예 유성룡 선생이 있는 퇴계 연보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작업을 해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후대에 이제 퇴계학을 하는 분들은 퇴계 문화의 자사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잖아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때 이런 그 당부의 편지를 같이 받았던 권씨 부인은 어떻게 됐느냐? 임난 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퇴계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건 이제 퇴계 문집할 때 이제 어찌 보면은 에피소드인데 70년에 돌아가시자마자 당연히 그때 이미 제자들도 정계에 꽤 진출해 있었고 명성이 워낙 높았고 퇴계 선생님 뭐 50대 이제 성균관 대사성을 할 정도로 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선조 초기에 17살 선조에게 68세 퇴계 선생님께서 준 게 무진봉사도 있고 성학십도를 주시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돌아가시고 나서 수습해서 문집을 만들어 올리라고 하죠. 우리 같으면 10년 내 일이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손자가 여기에 달라붙고 제자들이 막 기라성 같은 제자 있을 텐데 70년에 돌아가시면 우리 생각은 그럼 80년이나 적어도 90년 전에는 책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모든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 삶에 바빠요. 스승에 소중하고 해야 될 걸 해야 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또 자기 삶도 꾸려야 되잖아요. 밀리는 거죠, 일이.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을 지날 때까지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1601년인가 경자본이 처음 첫 촉간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계실 때의 제자의 그 행동, 또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의 행동, 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우리도 사도와 제자도의 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것마저도 이렇게 누군가가 뒷일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실은 퇴계 선생님의 경학 저작으로 제일 중요한 퇴계 선생님 사서삼경 석인데 그것도 퇴계 선생님 수고본이 남아 있었다는 건데 결국 임진왜란의 병화로 없어지니까 나중에 그걸 물어서 그 남아있던 제자들 전사본으로 베낀 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지금 본이에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최종 정리본일 수가 없는 거죠. 아깝게 생각이 되는데요. 권씨 부인 임난 중에 퇴계 유자기품을 정리해서 충룡봉 아래 잘 갈무리를 해서 이 난리통이잖아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손자와 이렇게 손자 며느리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퇴계 선생님 것들이 최대한 많이 보존이 됐고 그래서 했고 권씨 부인은 이제 후사 없이 죽은 안도의 뒤를 영도 이제 형제지가 있게 하고 종가가 유지되도록 한 다음에 자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여문을 하사받았는데 이것 자체는
아프죠.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자의 종가의 어떤 그 손주 며느리로서의 자신이 할 일은 다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할 때 받았던 퇴계 선생님의 그 한 통의 편지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보탬이 되진 않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제자 이하명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9년이 지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좀 깁니다. 1, 2, 3, 4까지 있어요. 근데 요것이 실은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라서 조금 길더라도 한번 퇴계 선생님께서 혼자만 보라고 준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는 편집자와 우연한 것 문집을 만드는 사이에 실수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특별한 편지거든요. 이분만 볼 수 있었던 편지예요. 원래 편지의 성격은. 퇴계 선생님의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편지라 생각하고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천지가 있은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다음에 부부가 있다. 부부가 있고 나서 부자 있고 군신이 있고 예의를 둘 곳이 있다 라고 하셨고, 자사께서는 이게 이제 중용이라는 거죠. 군자의 도리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직한데 이르러서 천지를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경에서는 아내와 자식 간의 화목함이 검서를 닫는 듯하다는 구절이 있고, 공자께서 이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 자식이 편안한 부모께서 편안하시겠죠? 라고 편하셨으니 부부의 일륜이란 그 중대함이 이와 같습니다. 왜 굳이 육아금전을 이렇게까지 많이 동원하면서 부부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그 다음 문장의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어찌 애정이 부족하다고 소홀히 여기며 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대 제자에게 69살 된 노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학에서는 근본이 문란하고서 말이 다스려지는 법은 없어. 경일장에 나오는 문장이죠. 그 후대할 곳을 박대하고 구할 사는 없다고 하였는데, 맹자가 이 말을 거듭 강조하면서 후대할 곳에도 박대한다면 박대하지 않을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아, 사람이 되어 박하게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형제, 종족, 이웃들에게 처신하며 어떻게 임금을 섬기고 대중을 부리는 근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들으니 그대는 금슬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결혼 초기부터 이 부부간에 뭐가 안 맞았나 봐요. 이 하명이라는 제자는 퇴계의 제자 중에서 뛰어난 제자거든요. 퇴계 문집 보면은 지금 출간된 문집은 출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갈라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필사된 초간 본에서 실제로 간행 본 사이에는 한 거의 5분의 1 정도만 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데, 이분 거는 10통 중에 9통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다 남겼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제자라는 거고, 주고받은 편지는 다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심경하고 근사록,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의 여러 그 평소 하신 말씀을 정리한 본 중에 이분이 정리한 게 가장 의미심장하다, 수준이 높다, 이렇게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부부 생활이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각별하게 혼자만 보라고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가만히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내의 성질이 나빠서 고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내 얼굴이 못생겼거나 제롭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 사연은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합니다. 또 남자들의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남편이 방종하거나 볼만한 행실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남편의 기호가 정상을 벗어나, 이거 변태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요인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의를 말한다면 그중 성품이 완악하여 고치기 어려운 자와 아내로서 스스로가 소박을 당할 만한 지은 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대개가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 퇴계 선생님 참 엄중하죠. 물론 굳이 따진다면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너무 진짜 막 아내로서 너무 유순하지, 너무 막 대들고 음식도 못하고 막, 그리고 뭐 가면 맨날 나를 잡아먹을 듯하고 막, 하지만 또 뭐 남자들은 어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다 이것저것 갈라보면 끝에는 결국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책임이다라는 말을 어느 중에 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돌이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심서선처하여 부부의 도리를 잃지 않는다면 큰 인륜이 그 지경으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고, 이미 퇴계 선생님이 굳이 편지를 온 제자 보고 그 자리에서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미 본인도 고심을 하고 있고, 퇴계 선생님도 이미 다양한 경로로 듣겠죠. 퇴계 선생님 아까 남명 선생님 그 소식 듣는 거 보세요. 퇴계 선생님은 엄청 다정하고 어떤 점에서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안색만 봐도 무슨 일이 있구나 짐작하실 수 있거든요. 스스로도 모든 곳에 박대한다는 잘못에 너도 그런 평가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완악하여 고치기 어려운 아내일지라도 아주 폐역하고 명교 같은 이런 게 이제 그 강상의 큰 죄나 지금 불륜 같은 큰 문제죠. 얻는 경우가 아닌 마땅히 사이에 맞게 처리하여 갑자기 떠내버리고 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혼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명은 이 편지를 보낼 퇴계선생이 이 노 선생이 보낼 점 거의 이혼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대개 옛날에는 아내를 내보내도 달리 시집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7가지 이유로 쫓아낸다는 게 칠거 아닙니까? 7거지 악이라 그러부터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오늘날의 부리는 되게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 일생을 마친다. 그럼 떠나보내면 어쩔 건데. 어떻게 정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길 가는 사람처럼 대접하거나 원수처럼 여겨 평소에 한 사람 한 몸처럼 지내던 사이를 반목으로 귀결시키며 서로 앉던 자리를 천리에 떨어뜨려 놓아 가정의 도리가 나아갈 길이 없게 하고 만복의 경사를 누릴 권한을 끊어버려서야 되겠느냐. 정말 복진하시죠. 정말. 대학에 전해 보이기를 나에게 허물이 없었는데 남을 나무란다라고 하였으니 이런 일에 대해서 그래 그럼 나는 어떤 자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런 말할 형편이 되느냐. 그럼 이제 내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혼자 봐야 되는 거예요. 실은 앞에까지 말하면 되죠. 이게 의례적인 그나마 성의가 있는 서성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밑에부터가 이제 퇴계 선생님의 진면목입니다. 그래 내 얘기 해볼게. 나도 실은 쉽지 않았거든. 이런 말입니다. 저는 2번 장가를 들었는데 한 번은 불행이 심한 경우를 만났지요. 그러나 이러한 처지에도 마음가짐을 감히 박하게 하지 않고 힘껏 잘 지내려고 노력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20대 제자에게 뭐 수식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산란하여 번민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마음대로 하자고 큰 인륜을 소홀히 하여 홀어머니께 걱정을 끼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퇴계 선생님도 고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우리는 생각하실 수 있죠? 마무리입니다. 후안에 지륜이라는 사람이란 부부간의 정이란 아버지로도 아들을 말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아버지로도 아들을 못 말리는데 뭐 서성이 말린다고 제자가 듣겠어요? 일부러 하신 말씀이죠. 이는 참으로 도를 어지럽히는 좋지 못한 말입니다. 이 말에 걸려 그대에게 충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마땅히 몇 번이고 깊이 생각하고 허물을 고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면 학문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실천은 어떻게 할 거냐. 부부 생활에 대한 게 학문의 시작인데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게 학문 실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퇴계학, 특히 정죽, 송학을 기초로 하는 이 정주학은 기본적으로 덕성을 연마하고 실천하는 것, 이른바 성명 도학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 학문의 큰 목표인데 가정도 못 지키면서 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편지를 받은 평숙 이하명이라는 분, 주목할 학문 성과를 아까 말씀드린 제출을 했고요. 서성의 가르침에 상당 가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일 퇴계에서는 이제 이거는 전설로 전해지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편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이 평숙 이하명이 굉장히 각성해서 돌아가서 드디어 이제 부부관계의 의를 회복을 하고 잘 돼서 이하명이 내외와 자손들, 손자도 놓고 또 친자식, 다른 퇴계선생 3년상을 지냈을 뿐 아니라 퇴계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 편지 받고 2년 뒤에 돌아가시잖아요. 대대로 퇴계선생님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벽사유성 선생님, 작고하신 벽사유 선생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이야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노 선생의 깨달음으로 이혼 직전에 갔던 젊은 뛰어난 제자 부부가 다시 그 부부간의 정을 회복하고 자식을 놓고 손자 주르륵 나서 퇴계 선생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분이다 생각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 고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 자료를 찾다가 몇 가지 찾다 보니 이게 나온 거예요. 성호가 건대 중에는 이제 곧 안동에 있는 분입니다. 일찍이 노 선생의 이평숙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았는데 퇴계 선생님께서 제가 이것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자수어 퇴계 선생님께서 도동록이라고 최초 초편한 쉽게 말하면 퇴계의 문직과 은행을 샅샅이 읽고 젊은 시절에 공부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책입니다. 그런 것을 젊은 날에 작성해 놓고 잠시 두었던 것을 자기 제자인 수남 안정복
또 그 위에 많은 소남 윤동규에게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나중에는 도덕무게라고 했던 이름을 바꾸어서 퇴계 선생님 정도라면 이자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이자의 수어, 순수한 말. 원래는 언도 있고 행도 있어서 수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했지만 말을 넣지만 행위를 넣어도 된다 해서 결국 이자수어로 되어 있고 그걸 지금 번역하신 책이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퇴계집하고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읽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왜 굳이 성호 선생이 그렇게 하냐? 성호 선생님의 자기 중령이 26세 자기 직접 했던 그분이 이잠이라는 분이 경종사건, 영족 관련해서 간언을 하다가 장사를 맞아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역적은 아니지만 준 역적에 가까운 대접을 받으니까 성호 선생이 이제 과거 발신을 해서 자기 친형, 중형이니까 친형이 그랬으니까 과거 발신을 통한 더 이상 출세의 길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고민하다가 안동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 도산서원도 배화를 하고 안동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어요. 아, 관직이 없더라도 안동에 있는 이분들처럼 지키고 선덕을 유양하면서 공부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성호 사설과 자신의 질서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가난한 삶을 영위하면서 이제 제자들 기르는 안동에서의 그 모습이 되게 위로를 얻었거든요. 그때 그 감흥을 이 공부를 통해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자수어로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그 성호 선생이 그 퇴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망령되이 생각하기에는 사제간이 어리는 부자간과도 같으니 깊이 공략하고 깨우치면은 말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할 것이지만은 서간이 붓으로 쓰는 경우는 전파되어 여러 사람에게 보게 되는 것이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공은 후손이 없습니다. 아까 전설이 맞다면 결혼하고 자식 놓고 많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쉽지 않죠. 성호의 이 말은 틀림이 없을 테니까 그 아름다운 것은 현실적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후손을 두지 못하는 게 분명한 거죠. 요즘 그의 형제 외손들에게서 그런데 어쨌든 그 서간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없으니까 이 한 명에게 갔던 모든 문제도 누군가에게 흩어졌을 거죠. 근데 그거를 성호 선생이 다 찾아서 봤던 거예요. 퇴계 선생의 유목을 모두 얻어보았는데 대개 그 편지는 하직 인사라고 물러나올 때 봉함하여 은밀히 준 것이었고 그 봉투의 겉에 도차밀계관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은밀히 열어보라 라고 봉투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만 봐야 되라는 거예요. 아니 편지는 다 나만 보는 거지 왜 안 그래요? 아까도 편지라는 거는 공식적인 성격을 많이 해서 대개는 학술 편지는 다 둘러서 같이 봅니다. 복사해서 필사해서. 그때는 그게 통신이고 그게 포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주 공문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아주 은밀한 정말 사사로운 편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5글자 있는 봉투째 성호 선생은 본 거예요. 그렇게 한뜻으로 얼굴을 보며 귀에 대고 말해주길 애는 민망할 수 있어. 결을 둘 수 없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직접 얘기 안 해주고 편지를 썼을까? 느낌 오죠? 차마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내용들인 거죠. 서로. 윤리강상의 중요한 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홀로 보고 비밀이 간직하라고 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공이 죽고 나서 일이 누설되었으니 이게 어찌 선생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건 퇴계 선생도 생각 못하고 이 함영 선생도 생각을 못한 일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문지 가운데 이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원래는 혼자 보기로 했던 거라서 그 사연을 아예 안 넣어야 되는데 문집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그리고 저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곡진한 뜻은 여전히 후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영유에 재현된 혹시 들어서 이 사실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먹먹하죠. 퇴계 선생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저는 2편지와 성호의 정언 편지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보다 여기에 이상은 선생님 퇴계의 생애와, 지금도 퇴계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이거 되게 얇은 책인데 예문서에 나오는데 아주 감명스러운 깊이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퇴계 선생님이 서간을 정리하시기도 하셨고 퇴계학에 큰 공헌이 있어요. 권오봉 선생님 퇴계 선생 일대기, 이 2책은 지금도 명작이다. 이 실은 잘 안 읽기 때문에 좀 정갈하게 해서 새로 재출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퇴계 손자에 의해서 정리됐던 그 책을 정갈하게 정리한 분이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인데, 서해 선생의 연보에 그 퇴계 연보는 생각보다 엄정하고 간결합니다. 그 시기에 있는 기록이에요. 21세 진사찬의 딸인 허씨에게 장가들다. 퇴계선생님 연보입니다. 23세 10월에 아들 준이 태어나다. 27세 10월에 둘째 아들 채가 태어나다. 11월 부인 허씨가 죽다. 산후통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죠. 30세 3년이 지납니다. 3년상을 치른 겁니다. 봉사 지례 딸인 권씨에게 장가들다. 속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31세 6월 측실에게서 아들 적이 태어나다. 신혼인데 46세 7월 부인 권씨가 죽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서해 선생의 연보에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아까 그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21세 처음에 결혼해서 장자 준이 태어나시고요. 27세 결혼 7년 만에 둘째 아들 채를 얻었지만 한 달 만에 허씨분을 잃게 됩니다. 이제 산후통으로 추척이 되고, 퇴계 선생은 만 3년 만에 재치를 합니다. 이제 그 첫 부인에 대한 3년상을 치르신 것입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1년 후에 척실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한참 신혼기에 퇴계가 권씨 부인이 아닌 속현한 권씨는 척실에서 아들을 얻은 것, 아마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정도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권오봉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퇴계는 비록 상처했지만 전처였던 허씨 부인의 처가에도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여 홀로 남아있던 장모 문씨가 만년에 맞사위 퇴계를 가장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도 퇴계의 유덕 추모의 문씨 문중이 허씨 문중보다 더 열심이다. 아내는 허씨인데 장모님이 문씨였던 거예요. 아주 생생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혼한 이 권씨 부인은 어떤 분이냐? 갑자사화 때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던 집안의 후예입니다. 이 정석태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좀 요약 발췌해 왔는데요. 권씨 부인은 광흥창 봉사 권질의 따님이신데 갑자사화이신데 권주의 손녀가 됩니다. 권주, 이 집안이 아주 이 사화의 점에서 아주 풍비박산이 납니다. 갑자서 평화도 평해로 귀향을 가서 사약을 받고, 권씨 분의 할머니 고성희 씨는 사약이 내려갔다는 기별을 듣고 자결을 하시고, 아버지 권질도 그 제도로 귀향을 갑니다. 중종 반정 이후에 조금 낫는데 풀려나고 권씨 분의 집은 안정이 되는데 신사년 21년에 일어난 무오군에서 또 한 차례 풍파를 겪습니다. 권씨 부인의 숙부 권전이 이 사건이 연루되어 형장에서 곤장을 맞다가 죽고, 또 아버지는 예안으로 귀향을 오고, 숙모는 관비가 됩니다. 두 번이나 그냥 큰 정치적 경향에 맞은 거예요. 권씨 부인은 이때 나이가 무척 어리셨는데 이와 같은 참극을 목격하고는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는 전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언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전해오는데요. 퇴계 선생은 당시 퇴계 선생의 고향이 예안이 기양했던 권씨 부인의 아버지 권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권씨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질은 예안이 귀향하 있으면서 상처한 퇴계 선생에게 관연한 딸이 정신이 혼미해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는 형편을 말하고 좀 맡아달라 했고, 퇴계 선생님도 승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들을 다, 이건 전해오는 말이니까 이걸 추적해보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믿고 한번 짐작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결혼 세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감내할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참고 견디는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권씨 부인을 결코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권씨 부인은 퇴계 선생 46세에 별세하시니까 30세 때 결혼했기 때문에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씨 소생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친모가 아닌 권씨 부인을 위해서 분상을 시키고, 당시의 풍속이 계모를 정모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퇴계 선생님께서 그 풍습을 바꾸어 가지고 친생모와 같이 정모복을 입고 심요살이를 시켰고, 당신께서도 권씨 부인의 묘소 건너편 양지남을 1년 넘게는 머물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남편으로도 참 의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퇴계 선생의 편지에서 알 수 있던 평탄하지만 않던 결혼 생활, 아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한 번은 불행히 겸한 신우를 만났죠. 이게 앞번을 말하는 건지 뒷번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 나오는 말, 그러나 이러한 처지에도 마음을 감히 박하게 하지 않고 힘껏 지내려고 노력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산란하여 그 번민을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님도 인간이시니까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와 관련된 두 번째 부인이 조금 온전하지 않으셔가지고 뭐 제사 준비하는 데 가서 뭐 집어먹고 했던 그런 약간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퇴계 선생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대학자이자 우리 역사가 난 큰 스승인데요. 그런데 주로 그리고 퇴계 선생님의 어떤 학자적인 명성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임진왜란 때 퇴계와 관련된 서주를 가져갔던 일본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일본 주자학에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됐고, 특히 이제 일본 학자들이 마음을 써서 일본 주자학의 중요한 사람은 다 주자만큼이나 퇴계를 높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게 몇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 주자서 저료하고 자성록이라는 겁니다. 주자서 저료는 주자의 서간을 퇴계 선생님이 주자의 기상이나 학문하는 태도나 사람 만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저료해 놓은 편집서고, 자성록은 평소 당신께서 보냈었던 편지를 혹시나 뒷날에 내가 자기 반성에 도움이 될까 재편집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면에서 자기 전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책을 통해서 그럼 일본의 학자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퇴계의 마음을 본 것이죠. 유학의 이론을 보았다기보다는. 일본 학자들이 주자학의 학통이 조선의 퇴계로 이어지고 자신의 스승들에게도 이어졌다고 할 때 그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퇴계의 학문적 성취만큼이나 곡질하고 친절하면서도 전면적인 교류를 통해서 학문의 성장을 이끌어내었던 스승으로서의 퇴계,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의 아주 온전한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어떤 교육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공감을 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지식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퇴계 선생님 마지막에 혼자 몰래 보라는 그 편지의 말미에 자신의 쉽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고백하면서 그 젊은 제자를 다독이는 그런 마음, 그건 진정한 인격적 교류가 아니면 남에게도 잘 안 꺼내놓는 얘기잖아요. 부부 생활과 결혼 후의 가정 생활, 지극히 일상적인 것, 또 가장 소홀하기 쉬운 우리 삶의 한 국면인데요.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그때 박사 논문 쓰느라고 잔뜩 힘도 들었고, 뭐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 교수나 이런 직책을 받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은 지식 노동자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급급하다 보니 가정을 돌보는 게 영 안 줘서 제가 그 뒤로 가족이라는 걸 일부러, 제가 실학을 공부하니까 전 성화파의 맹자학을 공부해서 나름 실학 연구자의 한 말석에 앉아 있는데, 실학자들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추적해 본 적이 있어요. 성호 선생, 수남 선생, 다산 선생. 공통점, 다 한결같이 자식을 일찍 보내고, 성호도 자식을 먼저 보내, 수남도 자식을 먼저 보내. 다산 선생은 자식이 많으셨는데 결국 딸 하나 아들 둘 낳고 다 잃었어요. 그런데 세 부터는 다 장수했어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평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분들은 그래 쓴 적도 있는데요. 제가 쓰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얻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성취지향, 요즘에도 막 높은 고위 간직을 차지하고 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그 성취에 목말라가지고 정작 가정을 좀 도외시하거나 가족의 신경 못 쓰는 경우가 많죠.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문이란 무엇이며 배운 바를 실천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데에 있어서 학문적 승리가 삶의 현실적인 괴리의 문제에 대해서 퇴계 선생님은 가족, 또 가정, 부부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하고 또 진지하고 따뜻한 격려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의 발견, 의미의 부여기 학자의 일인데요. 이런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 자신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를 탐구, 고양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또 그 지식이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지향해서 발휘되길 바란다면 그 근간이 되는 내 삶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 가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퇴계 선생님께서 하신, 실은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다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퇴계 선생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있은 다음에 가장 먼저 있는 게 부부고,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하시니, 퇴계 선생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